톡쿠킹 뚱타. 자, 김준일 소장까지 김준일 에디터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톡쿠킹 뚱타 특별 코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분들은 요거 어색하시죠? 아니요. 예.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네, 분들이라서 진짜. 다행입니다. 이게 너무 문제가 이 정치평론, 시사평론들의 고인물들이 많거든요. 아 대표 고인물이요?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야. 지나가다 보면 맨날 봐. 그래서 참 익숙하다 이분들. 아니 4명이나 나왔는데 동점률이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좀더 많이 지금부터는 느끼고. 이제 네. 동집자 수는 김준일 수석 에디터의 몫인 거죠. 제가 외모로 한번 끌어올려볼게요. 지금 진짜로 잘생긴 김준일 에디터 이렇게 야. 이런 글들도 올라오네요. 좀 빠지겠네. 몇 명 풀고 온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아. 감사합니다. 또 많이 장성철 정말 열심히 나오는구나. 올해도 화이팅. 뭐 다른 데 어른 잘려가지고요. 같아요. 예, 어른. 여기서 돈 벌어야 돼.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네 분한테 공이 이번 선거 가장 주목할 인물 한 분씩 뽑아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정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번 총선에서는 혜성같이 등장했다고 그래나 아니면은 뭐 예상을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봐야 되겠죠. 자, 비슷할 것 같은데 김준일 에디터는요? 아니요, 저는 비정치인에 꼽아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아이고야. 아이고.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뭐 디폴트 값이고 네. 뭐 한동훈 장관의 좀 기대치도 디폴트 값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디폴트 값이에요. 여기에 큰 변수라면은 저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꼽겠습니다. 여사.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봐야 총선의 된다. 가장 큰 변수 인물은 윤석열. 자, 한 분. 아니 저도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 생각을 했는데 네. 김준일 에디터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그래도 이재명. 야. 뽑아보겠습니다. 자, 네 분이 꼽은 네 명이 아마 정말 주목해야 될 또 많은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께서 떠올렸던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마 올해죠. 올해 총선 이끌 그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은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강한 비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윤선 기자님. 매우 네. 어색했다. 네. 예, 그리고 준비된 말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어색했지만 계속 만나라. 네. 저는 그런 욕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욕하다가 오늘 서로 만난 거 아닙니까? 그 표정을 보면 특히 한동훈 장관이 애써 미소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힘들었겠다. 이런 표정? 맞아요. 이 표정. 예.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여유가 있더라. 그래도 정치에 한 구력이 있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에서 그래도 넉넉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은 위원장은 혹시라도 뭐 실수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뭐 약간 신경이 날카로운 이런 모습이 좀 보였는데 저는 그래도 계속된 만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로 네. 욕만 하지 말고 만나서 대화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번 선거 구도 자체가 이 정권 심판론이냐 뭐 이런 얘기는 항상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지금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여당한테 이게 유리할 수 있을지 또 야당은 어떤 또 분위기가 될지. 두 가지 여론조사를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2월 28일에서 29일 진행한 무선전화, 네. 100% 무선전화 면접조사인데요. 총선에서 이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39%.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53%. 무려 14%포인트 차예요. 14%.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가장 강력한 지표는 정당 지지율이 아닙니다. 총선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정권 지지론이냐 정권 네. 견제론이냐 이게 굉장히 유사하게 수도권에서 나타나요. 2020년 총선의 한국갤럽이 네. 직전에 조사한 게 얼마가 나왔냐면은 그때
정권 지지론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었으니까 정권 예. 지지론이 49%였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정권 견제론이 39% 그래서 10% 포인트 차였는데 그게 여러 이런저런 상황과 운대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운대가 맞아 들어가면서 180대 103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14% 포인트 차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좁히지 못하면은 이건 지금 총선은 굉장히 어렵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12월 26일에서 27일에 조사한 이것도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 총선에서 투표를 할 때 고려하겠다 답변이 51%. 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고려하겠다라는 게 48%. 양당에 다 리스크가 있어요. 아. 양당에 아하, 다 그러네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뭐 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지금은 그 유동성이 많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무슨 일이 네.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출렁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네. 드려야 될 것 배종수 같아요. 차장님. 방금 전에 이제 그 인용한 조사에서 정부 지원론은 39% 총선 구도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53%인데 그러니까 이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총선 구도와 정당 지지율이 비슷한 추세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윤석열 정부 견제가 39%, 개요는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방금 전에 같은 조사죠. 견제가 53%인데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물어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민주당이 34%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김준일 수석에다가 잘 인용을 하셨듯이 네. 이전에는 이른바 피봇 자체가 작동되지 않고 고정으로 그냥 대통령 지지율만 판단의 근거가 됐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중요한 들어갈 것이다. 선거의 판단 기준 돼서 일종의 아하. 피봇이 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다리를 대통령 지지율에 놓고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어때 보니까 이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당현 전 대표하고도 사실상 이제 결별을 선언해 버렸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총선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전 또 하나 이제 아까 정당 지지율보다는 총선 구도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전의 총선 구도하고 똑같은 형태로 분석을 하면 안 된다. 아, 달리 봐야 이 점도 된다.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여론 전문가 분석이 또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가지고 그 부정평가가 낮아지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네.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심판론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속됐어요. 1년 6개월 넘게 계속 정부 심판론이 제가 이제 60%의 콘크리트 부정평가율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네. 정부는 또 처음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거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가 됐든 잘 안 되면 옛날에 뭐 비만 많이 와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탓하던 예, 시절 대통령 수준으로 탓. 지금 예. 이제 거의 그런 민심이 상황이 그렇고 또 하나는 그만큼 또 야당 심판론도 상당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거는 진짜 보수 언론들이 애쓴 결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혐오, 뭐 586 운동권 이런 혐오 여론이 굉장히 많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 모두 다 심판하고 싶다라는 게 한국일보 조사에서도 드러나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가 29, 민주당 지지가 25, 양쪽 여야 모두 심판하겠다가 22%고 아직 지지할 정당을 못 정했다가 35%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번에도 역시 이 중도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 예컨대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 출연해서 그야말로 4파전이 된다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양쪽이 합쳐져서 3파전이 됐을 경우에 이 표심이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지금은 100일 딱 오늘로 100일이거든요. 100일 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 주체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정치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장윤성 기자님 하신 말씀이 옳기도 하고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개혁 공천을 할 거냐. 공천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공천 학살로 비춰질 거냐. 이것도 큰 구도상 영향보다는 각 지역별로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그렇죠. 각자 유리한 지역에서 자기 사람 심으려고 좀 억지로 무리하게 이렇게 경선을 안 하든지 단수 공천하든지
그냥 우선 공천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낙하산식 공천을 하게 되면은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조직력과 인지도가 갖춘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을 심는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역 내에서 분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당선될 만한 사람들의 뭐 결정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공천 학살로 비춰지면은 제3신당으로도 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많이 거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천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앞으로 또 한다. 봐야 될 게 뭐 지금 뭐 정권 심판론 안정론도 있지만 앞으로도 공천 개혁, 쇄신 그렇죠. 이게 네. 학살이냐 누가 어떻게 또 나가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학살이 될 같아요. 것 같아요. 학살이 될 것이다. 짧게만 덧붙이면 네. 공천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총선에서 가장 부각되는 인물, 뭐 이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그 앞서 이제 장선철 소장이 분석한 설명에서는 공감을 하는 게 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집권 여당이. 그런데 이제 끝까지 그 구도로 가느냐 아니면 그 구도 프레임 자체가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넘어올 수 있느냐. 저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달렸다고 봐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비대위원도 민경우 비대위원이 임명이 됐는데 빨리 사퇴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이것 자체가 프레임이 전환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인식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면 이 프레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있겠고 또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가 현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 또는 다른 두 전직 총리와의 관계, 비명과의 관계 또 비례투표 제도에 대한 이재명 대표 입장,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재판 리스크의 전개 상황 이런 것이 다 맞물려서 맞물릴 것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가 더 중도층에 조금이라도 더 호감을 넣느냐 이게 이게 결정판이 포인트다. 아닐까. 자, 좀 전에 우리 장준 기자님 언급한 여론조사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2월 26일부터 27일 조사한 내용이고요. 무선 안심번호 조사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심의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 한동훈 비대위원 얘기했는데 지금 민경우 비대위원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첫 출발부터 좀 삐걱거린다 이런 좀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나쁘지 게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 신년사에 네.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민경호 전 비대위원 이분은 노인 폄훼 발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그거가 보도된 다음에 그때 다 이제 계속 후속 보도가 뭐 경향신문이나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에 대해 우수한 제국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를 정도로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이네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막무가내로 개긴다. 전장현도 막무가내로 개긴다. 이것도 다양성으로 인정해야 되는가 막 이런 게 나왔으니까 하나 정도면은 어떻게 비벼볼 만한데 버텨볼 만한데 이런 게 연달아 터지면은 이거 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빠르게 사시는 게 자진 사퇴겠습니까? 저는 이건 자진 사퇴를 보지 않고 빨리 그만두십시오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가 또 하나 있었던 게 국방부가 지금 군장병 교제와 관련해서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하고 지도가 11번 나왔는데 울릉도만 있고 독도를 다 삭제해버리는 거 이거 논란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경로하시고 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바로 이거는 국제법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게 나온 게 1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론의 민감함에 대해서 빨리빨리 반응한다라는 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빨리 하는 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장 소장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네. 버티다가 그만뒀어요. 이게 그냥 바로 즉각적인 반응 아니에요. 민경우 비대위원 말하는 거죠? 3일 정도 끌었어요. 아. 버텼어요. 예. 그 처음에 사과하고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버티려고 했는데 다른 것들이 나오니까 또 더 예정된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둔 거고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인사검증 팀장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독단적으로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누구랑 상의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한과 역할과 결정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단적인 증거라서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아니 박은식 비대위원은
10월 25일 날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남성성에 대한 존중,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예?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페미니즘, 전쟁에서 지면 집단 기억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네. 되는 주장을 한 사람이 비대위원이에요. 이 사람도 안 잘랐어요.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여론상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핀셋으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여전히 한동훈 장관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출신 한동훈 위원장 죄송해요. 계속 장관이라고 네. 괜찮아요. 위원장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검사는 절대로 사과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냥 사과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도를 특히 여성층에게 이 소구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에는 자신들이 제꾀에 자기가 빠지는 방식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사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리고 한 가지만 예. 더 얘기할게요. 김호일 대한노인 회장 네. 이분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진 갖다 놓고 뺨따게 때렸잖아요. 네. 여성이라서 그런 겁니까? 왜 안 해요? 외국 갔어요 지금. 외국 가서라도 할 일은 해야죠. 외국 가서 어떻게 해요? 아니 뭐라도 해야지. 아니 저는 정말 불쾌했어요. 아. 예, 그분이 잘못된 언행을 한 거지만 사진에다가 면전에 대놓고 사진 놓고 뺨때기를 친다는 것은 정말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동훈 위원장 사과도 없죠. 김호일 대한노인 회장도 특별하게 없어요. 물론 메시지는 냈습니다. 저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사과 안 해요. 물론 사퇴는 했지만 저는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요. 뭐 비대위원도 꾸려졌고 후임 비대위원 누가 될지 아직 봐야 되겠지만 지금 사무총장의 초선 장동혁 의원이 됐고요. 여의도 연구원장의 홍영림 기자가 또 됐습니다. 이것도 좀 파격적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선 전략이 어떤 겁니까? 예, 김준일 홍영림 기자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여론조사 했는데 그분이 예전에 토론회에서 했던 걸 보면은 여론조사로 공천 이거 결정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당대표 뽑듯이 100% 당심으로 그러면 앞으로 공천을 결정할 것이냐 그게 예. 이제 윤심이 될 것이냐 이제 아까 전에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정치인 아니면은 조금 저 정치 초선들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중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 위험하다고 보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비대위라고 하지만 어쨌든 정당의 집권 여당의 지도부예요. 네. 자, 집권 여당의 지도부인데 정치인이 없어. 뭐 김혜지 의원이 계시지만 어쨌든 굉장히 네. 정무적으로 굉장히 판단을 잘하고 그립감이 좀 있고 이를테면 의원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그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네. 독자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옆에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받고 이재명하고 민주당 깔 때만 이제 김경률 좀 너희 스포트라이트 받고 나머지는 내가 다 받을 거야. 그리고 결정도 내가 다 할 거야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이다. 그리고 뭐 얘기했듯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빨리빨리 수습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를 타격이라고 난 보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의문적이다. 예, 예. 제가 짧게 예.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네. 홍영림 이 전 기자, 예. 여의도 연구원장 지명자의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로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경선 여론조사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경선 여론조사라는 게 자칫 신인들이 진출하기도 힘들거니와 경선 여론조사만으로 공천을 결정한 경우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잔인함 또 그 공정성 왜냐하면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단연 우세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리하죠, 그걸 이제 많이. 지적하면서 이게 정당에서 미국식 뭐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지 뭐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여론조사 전문기자면서 여론조사를 깡그리 무시한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이제 짧게만 덧붙이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뭐 영리하게 마치 모비딕의 저자처럼 뭐
허술술이 아니라 정말 정밀하게 촘촘하게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숙한 부분도 있고 네. 또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사후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비대위원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위원장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나오느냐. 또 방금 전에 김준일 수석에이트가 지적한 것처럼 다른 당 내의 이야기들을 골고루 좀 경청하고 수렴하느냐. 이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된다. 네. 자, 한동훈 장관 하나만 이제 저도 장관이라네요. 네. 위원장님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 인선도 있으면 일성이 불출마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물갈이 아니냐. 그리고 좀 전에 장 소장님께서 맞아요. 말씀하신 게 물갈이, 공천, 학살 얘기를 학살. 했었는데 네. 같이 좀 말씀 주십시오.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요. 지금 사무총장을 초선을 시켰잖아요. 사무총장은 역대 선거에서 최소 3선 이상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네. 아니 대체 항상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초선이 최소한 3선 이상이 와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선거 와중에는 네. 이 선거 실무를 담당하려면 그야말로 정치권에 굴욕이 붙은 사람이 와야 돼요. 근데 초선을 임명했다라는 건 뭐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그렇게 초선 비춰질 이하, 수 있다. 초선 네. 이하는 다 죽었어. 아. 거의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 원내 다수당이 되겠다, 일당이 되겠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석 확보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사람들로 싹 다 채우겠다.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은 이미 공천 받기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저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영남 전체 60석 가운데 40석은 날린다. 40석. 예, 그럴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김기현 대표 비서실장 했던 구자근 의원이 어떤 행사에 가서 뭐 돼지머리에 그 5만 원짜리 꽂았다가 선거법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본인 공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누굽니까 비서실장 맡은 분도 네. 그 TK의 초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그러니까 안동. 김형동 예. 의원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벌한 칼바람, 아주 조선 살벌한. 제1검에 네. 살벌한 칼바람이 불 거다라는 예고가 아주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 소장님 정리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보여지는 예. 거랑 제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2016년에 당시에 청와대에서 공천을 관여를 되게 많이 했다. 개입을 네. 했다. 네. 그렇게 나중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는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저렇게 공천의 실무나 당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을 세워놨는데 지금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의 라인을 보면은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거기 정무 1비서관, 2비서관 당과 당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 또 선임 행정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공천에 개입을 해서 그렇죠. 문제가 됐던 사람이 거기에 행정관들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일을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그러한 제가 의심이 들어서 아하.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좀 대형사고 터지는 알겠습니다. 거. 요거는 예. 제가 조금만 정리해 드리자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총선에서의 큰 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지지론이냐에 여기가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렇죠. 이 위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탑이 쌓여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권 심판론이 매우 강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되게 줄을 잘 타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지금 현역들 물갈이해야 된다라고 물어보면은 한 50에서 60%는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 정치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 2020년 총선에도 초선 의원이 151명이었는데 절반이 넘었는데 네. 대한민국 정치가 그 물갈이하면 나아지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막 칼질을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조금은 호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맞아. 일 저렇게 못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선거는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도가 다자 구도가 되고 막 밖에 나가서 정당 만들고 이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네. 그게 예를 들면 2008년이에요. 그때 이제 친박계 공천 학살이 있었잖아요. 네. 적당히 안 하고 너무 많이 하니까
그때는 나가버리잖아요. 어쨌든 정권 지지론이 높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노무현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81석밖에 못 얻었고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는데 친박연대 13석, 자유선진당 18석, 무소속 26명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정권 심판론이 너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남에서 다자구도가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다자구도가 돼가지고 만약에 그게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흡수를 하고 이런다고 본다라면은 이게 국민의힘이 굉장히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어요. 네, 배 소장님 말씀 듣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근데 교체 의향이 상당히 높아요.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건 뭐 따로 수치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전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서 교체 의향이 매우 높다. 그래서 또 교체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물갈이인데 결국 올해 총선이 중도 또 무당층 수도권 2030 MZ 세대로 하면은 영남 혁신을 안 하고는 여기에 여론을 불러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영남 혁신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겠죠. 말 그대로 검찰 출신이나 용산 낙하선으로만 채운다 그러면 그건 비판을 명키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근데 적어도 영남권에는 새로운 인물을 배치하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신인으로 가봐야 중진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 얼마나 이기는 후보를 공천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일단 요건 좀 볼 필요가 있다. 그건 봐야 된다. 보고서 누가 올지 제대로 하는지 네. 못하는지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12,000여 분 이상이 지금 함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예, 김준일 잘생긴 김준일. 에디터. 김준일이야 역시 김준일이야. 김준일이었어. 3배, 4배 많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8시부터 사람들이 그냥 많아진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자 민주당하고 또 제3의 신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새해 첫날 특집 김준일, 배종찬, 장성철, 장윤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할 말이 많은데 네. 광고를 좀 저희들 출연할 때는 다 없애주십시오. 제 힘이 없어서 또 아니, 저기 광고가 네. 있어야 되니까요. 이게 또 그 예. 광고도 있고 하니까 예. 다음번엔 저희 장승철 수장을 빼셔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서도 자르고 여기서도 네. 자르려고 다 자르려고. 자,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하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신당을 이제 만들잖아요. 탈당은 한 거고요. 신당의 가능성 아니 신당의 어떤 가시화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1월 중순 이후 20일 이후에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제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것을 보면 15일 안에 뭐 창당을 국민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시도당 5개 지역에 1,000명씩 5,000명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돈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데 그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면은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1,000명 모아야 되고 이런 게 돈이 많이 드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사람 모으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보인다. 네. 어쨌든 창당이 문제가 아니라 예. 창당 후에 새를 어떻게 불려 나갈 하느냐.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거죠. 자, 민주당은 이낙연 신당 이제 뭐 거의 좀 결별하는 수순이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파괴력이라든지 민주당의 불안감 같은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일단 봅니까? 여론조사 좀 설명드릴게요. 예. 경향신문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12월 29일에서 30일 무선 전화 면접을 한 조사인데요. 네. 일단은 신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 질문을 했는데 네. 의향이 있다가 전체 유권자의 그러니까 응답자의 37%. 예, 상당히 높아요. 근데 예.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해보면은 뭐 30% 초반대에서 30% 중후반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중에서 그러면은 이 37%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느 정당 너 찍을래? 물어보니까 이준석 신당이 25, 이낙연 신당이 12, 용해인 신당이 정치개혁연합인가요? 여기가 6, 금태섭 신당 4. 그 외 신당 32, 모름무응답 21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제3지대라는 게 처음에는 막 난립을 하게 돼 있고요. 이게 굵직굵직한 걸로 이제 좀 수렴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이준석 신당의 전체에 신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 거에 4분의 1인데 네. 이게 하나씩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합종연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수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낙연 신당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올라갈 거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20에서 25% 정도는 대체적으로 나는 이재명이 하고 있는 저당 싫어. 민주당 싫어. 저거는 정통 민주당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정당을 찍겠다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만 문제는 후보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경쟁력 있는 지역구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 대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낙연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결국에는 네. 저는 합의라는 거죠. 선거는 플러스의 전쟁이지 마이너스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떻게든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든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을 끌어안든지 이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이제 선거에 이길 성산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에 본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수당의 대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낙연 전 대표를 끌어안느냐 아니면은 비명계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김준호 수석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을 끌어안느냐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얼마나 끌어안을 수 있느냐. 정말 용어이지만 저는 제일 올해 중요한 거는 포용이다. 포용. 포용. 그때 용이긴 하네요. 3용, 5용도 아니고 포용이다. 네. 근데 그런 기대는 저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력을 쓰면 진작 그랬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 민주당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요.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에 임혁백 명예교수 임명을 했습니다. 이 대표 총선 전략이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이분은 네. 뭐 그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에서 뭐 적극적으로 뭐 역할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긴 하지만 네. 딱히 이재명 대표 무슨 측근이다 개인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원로 학자, 원로 예, 학자다. 진보 정치학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 분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하시겠죠. 뭐 특히 뭐 이재명 대표 측근에서 친명계를 다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비명계로 통칭되는 이원욱 의원이 막 이제 비판을 하시기도 했는데 저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지는 않고 뭐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중도 보수가 합치는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신당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은 네. 사실 중도 보수로 통칭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포지셔닝이 될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뭐 중도 개혁이거나 아니면 진보 개혁이거나 이런 노선이면 거기에 맞춰서 분명한 컬러를 가지고 확실하게 그 지지층을 결집하는 양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방식을 보이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고구마 사이다 이재명은 아니다. 이제 이런 답답하다. 비판을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전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법 여론이 이렇게 높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렇게 많은데 야당 대표가 그냥 논평 정도 얘기하고 발언 정도 하는 거지 그 이상의 어떤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또 막 이제 화를 내시는데 진짜 국민들은 답답한데 그 답답한 것을 시원하게 좀 해주는 과거의 이재명다움이 없다. 이런 비판은 계속 나오는 예, 거죠. 배 소장님. 짧게 이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끌어안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뭐 강성 지지층들은 반대하겠죠. 그거는 뭐 꼭 똑같이 국민의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비대위원이 삐그덕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판을 받듯이 저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로 임명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른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누군가와도 상의하고 그렇게 결정됐다 그러면 얼마나 공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포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을 김종민 의원을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김종민. 자연스럽게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하면서 김종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임혁백 교수에 대해서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반대입니다.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재명 대표의 공간이 넓어지게 되겠죠. 파격적으로 되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물론 그게 뭐 당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구 그 당에 와서 한번 해보시고 그게 쉬운가 하지만 그걸 해냈을 때 이른바 유권자들의 외연도 확대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용어에 의해 포용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네요. 네. 저 장윤성 기자님한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정책자문위원을 원로 학자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원로 학자로서 공정한 공천할 거라고 기대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그거는 내 표-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죠. 누구냐에 따라서 예, 그렇죠. 어떻게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명백 교수가 그동안 그러면 뭐 이재명 찬양가를 부르고 뭐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학자예요. 그냥 느슨하게 네. 그냥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네. 정책자문위원 중에 한 명 그룹이었다. 그냥 했어요. 예. 그냥 그러면 그 학자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을 민주당 공관위원장에 아니, 앉혀야 돼요. 아니 예를 들자면 그 얘기를 국민의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렇더라도 기대를 하겠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냥 네 사람 공관위원장 시키고 네 사람 공천 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그렇게 아니냐. 뭐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볼 그러면 수밖에 이명백 없죠. 선생님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 뭐 그건 사실 평가니까요. 네. 자 이재명 대표가 또 걸리는 게 지금 재판을 계속 받아야 돼요. 주 뭐 2회 이상 받아야 되는데 또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이게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보이겠네. 12월 26일, 27일 전화 면접 조사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고려하겠다는 답변 48%. 크네요. 엄청 큰 거예요. 질질 끌면 이거는. 되잖아요. 왜 엄청 크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특히 중요한 격전 지역에서는 한 뭐 몇 퍼센트, 1, 2% 몇천 표 차이로 차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37% 정도를 뺀다고 하더라. 30 뭐 빼더라도 그러면 한 15에서 이 정도가 이거 보고 지금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엄청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낙연이 됐든 뭐 원칙과 상식이 됐든 얘기하고 있고 당에서 개혁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합 비대위가 물론 그거는 본인들의 공천과 관련돼서도 얘기가 있겠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주일에 3번을 재판에 나갑니다. 지금 선거법 그리고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성남 FC 불법 후원 그리고 위증교사 이 3개를 지금 재판을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쌍방울이 지금 하나가 더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 일주일에 4번을 재판 나갑니다. 네. 선거를 치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까 장은성 기자님이 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저렇게 조용히 얘기하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기대하는 거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사이다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얘기에 대해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묵살 정치라고 지금 보수 언론에서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냥 듣고서 묵살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묵살이 그리고 심지어 살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교의 살자를. 그래서 조용히 듣고서 한 명씩 다 쳐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은 워낙 정권 심판론이 높으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낙연과 뭐 이제 원칙과 상식이 이렇게 네. 나가고 선거법마저도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흐름 자체가 거대하게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다자구도가 됐을 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쉽지 않을 봅니다. 수도 있다. 예, 예. 원칙과 상식이 합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디예요?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집단 탈당이 예고된다라는 정치권 안에 소문은 있습니다. 뭐 아, 그게 집단 1월 탈당. 3일이다 뭐 네. 이런 설도 있는데 이낙연 신당 간다 안 간다 했을 때 이원욱 의원이 안 간다라는 입장을 얼마 전에 밝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선거는 호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호감 여론이 굉장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비호감이 1년 반 넘게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국민들은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적극적으로 대중과 만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에게 호감을 갖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묵살 정치라는 표현을 했지만 너무 조용하다. 아. 그리고 지금 리더십 야당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실종 상태예요. 안 보여요. 누가 리더인지. 이럴 때일수록 리더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줘야 지지층들이 더 많은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없고 그냥 사진 한 장이 드러나는 물론 이제 공약이라고 애써 표현은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별로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언론을 어떻게 해서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비호감적인 얘기만 나오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호감적인 여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기자들도 적극적으로 만나야 되고 불편해하지 말고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짧게만요. 말씀하십시오. 장윤선 기자와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안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김준일 수석 에디터도 강조했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총선에 또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만나기는 만나는데 묵살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권자들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장윤선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지적을 받아야 되듯이 대통령도 마찬가지. 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에서 중요한 지지 기반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이들이 듣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 이낙연 대표 더 적극적으로 못 잡느냐. 더 적극적으로 잡아라. 아니 적어도 뭐 대표직 사태는 당장에 어떻게 답변을 못 줄지 못할 망정 병리평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새 전직 총리와 이탄희 의원과 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그 준엄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왜 못할까 납득이 안 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부당, 부정, 불평에 대해서 끊어내지 못하죠. 왜 돈봉투 리스크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했다면 그걸 뭐 아무리 윤관석 의원이 탈당을 했고 또 코인 대부분의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야. 민주당에 갈 길이 아니야. 그거 왜 단호하게 이야기 못하죠?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표로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던 것이 국정농단일 때 성남시청에서 벗어나서 서울로 왔을 때 그때 막 질문을 했어요. 왜 성남시에 안 있고 여기 와 있냐.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몰았어요. 그때 왜 이재명 당시 시장의 모습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장동은 수사를 한다고 치지만 이거는 본인이 끊어낼 수 있잖아. 이건 민주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 영구 추방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단호한 이재명의 모습과 목소리가 나와야겠죠. 장 소장님 뭐 하고 싶은 말씀 하지 말까요? 하십시오. 총선 승리하기 쉬운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총선 승리하려면 대통령께서 정치 관심 끝. 그다음에 공천 관심 뚝.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2인자 이런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상대방 뭐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 위주로 치르면 총선 이길 수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과감하게 하시고 이재명 당대표 그렇게 뭐 지지층에는 정말 환호와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좀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좀 뒤로 물러나고 자기 사람 공천하려는 고집 좀 부리면 덜하면은 총선 이길 수 있는데 왜 이 쉬운 길을 양당이 왜 안 할까? 잘 안 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심판할 결심을 마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 여러 가지로 스튜디오 문 밖을 나가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진짜 경제 문제가 너무 힘들고 여기저기서 도처에서 잘리고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럴 때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거든요. 그리고 좀 내 손을 잡아주는 정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정치에서는 누구 하나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특히나 지금 보면 야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우리 여사님은 명품을 저렇게 대놓고 받네. 야 대단하다. 1, 2, 3, 4보다 여사님이야. 여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사님이 너무 눈에 띄어. 요거 하나 알겠습니다. 시간 돼? 아니 됩니다. 김준일 기자님. 네. 그 아까 전에 소개했던 그 한국일보에서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 물어봤는데 긍정이 이제 35% 나와서 대충 이제 그 박스권 안에 계속 있어요. 근데 부정평가에 1, 2, 3 세 가지 요인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검찰 출신 사적 인연을 중시한 인사 이게 31%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 23% 가족 등 주변 관리 부족 12%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가 경제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역대급으로 경제 어려운 건 맞는데 사람들이 경제 어렵다고 1, 2, 3으로 꼽지 않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가족 문제도 본인이 관리하면 되는 거고 이를테면 검찰 출신 사적 인연 이게 가장 문제 많거든요. 이거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뭔가를 뭐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언을 하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를 지금 하셔야 되는지를 본인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총선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 관전 포인트를 짧게 한번 단어 위주로 한번 말씀 좀 해줄. 또 포용입니까? 저부터 할까요? 포용입니까? 아니. 5용 아니고 3용도 아니고요. 예. 포용이긴 한데 예. 저는 이번 총선을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봅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네. 이재명으로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이 견인하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이재명이 견인하는 민주당의 지지율 대결 구도라고 봐요. 그래서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후보를 보기보다는 이런 구도에 많이 집착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유권자분들에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항상 당조드리는 것은 후보자도 좀 꼼꼼히 보시라. 예. 우리 장 소장님부터 짧게. 공천이에요. 공천 학살할 거냐, 공천 학살이냐, 개혁할 쇄신이냐, 거냐, 공천 쇄신이냐. 자기 사람 심을 거냐, 그거 봐야 돼요. 자, 장 기자님도. 난 선거는 바람이라고 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바람이냐, 네. 이재명 바람이냐, 이준석 바람이냐. 네. 김건희 특검을 바라보는 국민의 아니 얘기해야지. 아니, 그만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누가 바람을 일으키느냐 저는 네. 거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인물, 공천, 바람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나는 얘기 안 했어. 말씀 주십시오. 저는 설득이라고 할게요. 설득이요. 설득이 뭐냐면은 네. 저는 모든 정당한테 왜 그 정당이 이겨야 되는지 한 번도 설명을 못 들었어요. 아하.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더 많은 독립투사들 모욕하고 KBS, MBC 팔려고 그런 거에서 일당이 되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왜 일당이 돼서 왜 뭐를 되려고 하려고 윤석열 하는지. 정권 성공을 위해서 일당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왜 170석이 지금도 170석인데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야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자, 오늘 특집 뉴스킹이었는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배종찬 소장, 장찬호 소장, 장윤선 기자 네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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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3시간 잡아주세요.